일본이 빌드업이 좋고 일본이 그걸 뚫기 위해서 플레이를 가져갑니다. 그걸로 잘 막을 수 있는 게 5-4-1로 서서 수비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비적으로 수비를 잘했냐 못했냐, 근데 잘 막아서 실점도 안 했어, 이겼어. 그럼 경기력의 기준이 잘 막은 거에 대한 경기력의 기준을 봐야지 왜 패스를 못한 거에 대한 기준을 두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컨셉 자체가 패스가 아니었잖아요. 그니까요. 일본의 최대 약점을 잘 공략한 이번 경기, 로테이션도 성공을 했고 승리도 따면서 8강에서 이제 홈팀인 카타르까지 피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만나는 대한민국이 올림픽 진출까지는 단 1승만 남았다. 근데 이게 1승만 남은 게 오게티가 하나 있는 게 1승을 했어요. 그리고 4강에 들어가서 3, 4위전에 만약에 떨어진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위를 하게 되면은 그 아프리카 기니랑 아마 해야 될 거예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되고 그냥 완벽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2승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 뭐 중계도 하셨지만 솔직히 어제 경기 좀 많은 분들은 뭐 평가가 많이 나뉘어요. 뻥축구다, 뭐 좋지 않은 축구다 하는데 솔직히 저희는 문동우님은 괜찮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막 이 축구를 보면서 아름답진 않죠. 이 축구를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이 축구를 보면서 막 엄청나게 대단해가지고 내가 이 축구를 따라해보고 싶다. 아,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이 축구를 위해서 헌신을 다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의 느낌의 축구는 아니죠. 네, 그런 느낌의 축구는 아니지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올림픽 메달이, 올림픽 티켓이라는 게 걸린 무대고, 이 무대에서 세 경기를 통틀어 봤을 때 세 경기에 알맞는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경기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경기가 하나가 있었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인데, 이라크랑 일본이 이번 아시안컵 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겼잖아요, 일본을. 그래서 그게 뭐 이변이기도 했고 했는데 아담 후세인의 그 뚝배기 때문에 사실상 이긴 경기였잖아요. 근데 어제 그 게임 그 형태를 황선홍 감독님이 정확하게 좀 들고 나온 게 아닐까. 물론 뭐 이영준을 쓰진 않았는데 어쨌든 롱볼 축구를 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일본을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은 정말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 건 맞는데 요런 면에서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본 하면 솔직히 축구 좋죠. 잘하죠. 뭐 1군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뭔가 내 건 항상 안 좋아 보이고 남의 건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만약에 맞다이를 쳤어요. 맞다이 전방 압박 치고 빌드업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대0으로 졌어요. 그럼 그 축구 과정이 좋았으니 좋게 평가할 거였었냐는 거예요, 황수동 감독에 대해서. 이거는 대회니까 좋은 평가가 안 나오죠. 안 나왔겠죠. 왜냐면 결국 그래서 일본한테 처발렸네 또. 그리고 또 카타르 만났네, 황 감독 안 되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내려앉아서 수비적으로 가져가면서 일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틀어 막았고, 근데 그게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경기력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자, 일본이 빌드업이 좋고 일본이 그걸 뚫기 위해서 플레이를 가져갑니다. 그걸로 잘 막을 수 있는 게 5-4-1로 서서 수비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비적으로 수비를 잘했냐 못했냐, 근데 잘 막아서 실점도 안 했어, 이겼어. 그럼 경기력의 기준이 잘 막은 거에 대한 경기력의 기준을 봐야지 왜 패스를 못한 거에 대한 기준을 두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컨셉 자체가 패스가 아니었잖아요. 그니까요. 이번 대회를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팀을 보면 패스가 컨셉입니까? 아니면 빠르게 측면에 뿌려서 크로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득점을 하는 게 컨셉인가? 그게 컨셉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 팀의 색깔이고 그 팀의 이 팀의 컬러인데 왜 자꾸 우리는 나오지도 않은 반찬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서.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서 왜 자꾸 돈가스를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또 중요한 게 뭐 UAE 경기 좋았고요. 반대전환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전에서도 어쨌든 중국전엔 개개인의 실수가 좀 있었지만 가지고 나온 아이디어 자체가 나쁘진 않았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도 좋은 전술을 들고 나와서 플랜 B, 이렇게 내려앉아서 하는 축구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님에 대해서 제가 막 어마무시하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뭔가 더 아이디어들이 많아지셨다라는 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기의 색깔에 맞는 컨셉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지도자들이 노력을 했는 건지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히 클린스만 때는 왜 우리가 비판을 합니까? 그 상대팀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팀의 맞춤형 전술을 들고 나오지
않아요 그분은. 그렇다고 우리의 주도적인 전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애초에 우리나라 전술이 이거 맞춤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4-4-2로 완전히 내려서서 기다렸다 카운터택을 친다 이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자꾸 완전히 뭐 5백으로 내려서 가지고 틀어 막다가 한 방 하겠다도 아니었고, 뒤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빌드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도 아니었고, 전방 압박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자꾸 클린스만을 왜 까는데 너네는 황선홍 감독은 칭찬하냐라고 하는데, 일단 3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클린스만과 감독보다 준비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요르단한테 뒤질나게 쳐맞고 또 요르단한테 같은 전술 들고 나와서 뒤질나게 쳐맞은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경기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 사우디전 3백 들고 나온 거. 그건 근데 그 준비한 게 준비는 아니에요. 했는데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럼 그날 기분 따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틀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세부적인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야. 기분이 그날 3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 대한 여러분 약점은 솔직히 완벽하게 뭐 지난 몇 년 전부터 드러났었어요. 뭐 공중볼이 약하고 좀 더 의지라던가 경기에 대한 뭔가 이 그 끈기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거는 항상 일본 축구의 문제점이라고 일본 축구협회도 깨닫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진짜 일본처럼 축구해서 벤투처럼 그때 빌드업 해가지고 일본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허나 뭐 아직까지 인프라적이나 이런 면에서 일본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긴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축구가 그래도 약하진 않구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월드컵 때 일본이 스페인이나 독일이랑 할 때 내려앉아서 하잖아요. 우리보다 강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강팀인 상대로 수비적으로 가져가서 잘 틀어 막아서 결국엔 카운터택을 했고, 물론 이기지 못하고 비겼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강팀을 상대로 우승을 가져왔으면 좋은 경기력을 펼친 거지. 그게 왜 나쁜 경기력이라 나쁜 내용이다라고 보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니, 욕먹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황선홍 감독님의 이 인터뷰가 어제 끝나고 나서 나왔어요. 3백 선수 변화 폭이 컸는데 어떤 전략적 선택을 했냐. 그래서 오늘 경기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의 전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에 대해서 맞춤 전술이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 사진 4장에서 이 팀이 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확실하게 그냥 얘기를 했고, 그 감독이 준비한 전술이 정확하게 맞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감독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가 의미 없이 뻥축구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비판과 비난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팀이 이 경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준비했는데 그게 틀어맞아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높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볼 포지션이라든가 볼 점유율, 뭐 슈팅 개수 이런 건 어제 솔직히 많이 좀 밀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파울 개수를 보면은 15개 대 8개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더티하게 축구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축구의 하나의 뭐 일부분 중 하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비매너다라고 할 수 없고. 근데 어제는 좀 비매너적인 태클 많긴 했어. 그쵸, 뭐 김민우 선수가 발바닥 들고 들어가거나 이런 건 좀 눈살 찌푸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옛날부터 한일전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선수들 정신무장이라던가.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 그룹 B에 속했는데 지금 3전 3승을 거두고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 한 골도 실점하지 않고 올라갔다. www. 이건- 저게 증명하는 거죠. www.황선홍.com. 그러니까 무리뉴가 이렇게 축구를 해요. 근데 첫 경기 두 경기 나쁘지 않았다니까. 이게 뭐 세 경기 다 내려앉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근데 한 골도 안 먹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 일본이 지금 실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한테만 한 거고. 한국한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 뭐 히트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봐보면요, 여러분. 일단은 어제 경기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오른쪽 공격이 49%예요. 그리고 왼쪽이 25%, 중앙이 어떻게 보면 왼쪽보다 더 많았어요, 공격을 한 횟수가.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중앙을 버리고 축구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왼쪽을 좀 버리고 축구를 했고 오른쪽 공격을 좀 많이 시도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막 잘 썰고 들어가는 팀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점유율 많이 가져가고. 근데 일본도 여러분 중앙으로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중원 삭제 축구냐고. 아니 왜 어제 일본은 중원 삭제 축구란 얘기가 안 나오냐고. 심지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중앙에서 우리가 중국이랑 할 때보다 중원 삭제가 더 됐잖아. 20%밖에 안 돼요. 이거는 중앙 삭제 축구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자료가 물론 정말 좋은 자료긴 한데 일본도 어제 우리가 중앙을 틀어 막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나가서 공격을 더 많이 펼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할 때는 왼쪽 공격이 좀 많았어요. 엄지성이 선발로 나와서 많이 흔들었죠. 근데 어제는 홍윤상이 나왔고 오른쪽에 홍시우가 나왔다 보니까 홍윤상 쪽보다는 홍시우 쪽이 좀 많이 살아나갔고, 그리고 어제 빌드업하거나 이런 후방에서 공 돌리는 걸 보면은 조현택 쪽에서 킥이 나가기보다는 이재원 쪽이나 아니면 뭐 홍시우 쪽으로 많이 뿌려지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킥을 하는지 모르겠다, 조현택이라는 정말 좋은 왼발 센터백이 있는데 왼쪽을 왜 이렇게 안 쓰냐라는 말도 했지만 어쨌든 그걸 해서 어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왼쪽이 공격 빈도수가 적은 건 물론 킥을 제초에 오른쪽으로 한 것도 있는데, 왼쪽에서 공격이 진행됐을 때 홍윤상이 계속 논스톱 패스를 하려다가 잘렸어. 근데 후반전이 되고 나서는 홍시우는 계속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거기서 엉덩이를 지키는 한번 78분부터 81분까지 한 4분가량 거의 오른쪽에서 요 코너 오브 사이드 플래그에서 공이 안 나가면서 그냥 엉덩이를 추구한 적이 있었거든. 거기서 지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일본전에는 뭐 요런 히트맵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중국전을 보면은 오른쪽 공격 38%, 그 다음에 중앙 22%, 왼쪽 39%. 그래서 중국전은 한국이 중국보다 중앙에서 공격하는 그 밀도수가 좀 적었어요. 허나 어쨌든 승리를 했고, 그리고 왼쪽을 좀 더 주로 썼다, 공격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엄지석이나 뭐 홍윤상이나 이런 선수들이 로테로 계속 들어오겠지만 엄지성이 나올 때만큼은 또 왼쪽에서 많이 흔들 수 있는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 그냥 참고 자료로만 봐야지, 우리가 이 자료로 모든 것들을 반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제 있었던 이 경기 자료도 우리가 활용을 좀 계속 했어야 됐다. 그래서 경기마다 그냥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경기마다 왼쪽으로 많이 할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많이 할 때도 있고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축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 멤버를 보면은 중국전 보면 변준수 선수가 이제 카드터리로 일본전에 못 나왔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갔고, 조현택이 2경기 연속으로 뛰었고, 그다음에 뭐 정상빈이 빠졌고, 뭐 많은 선수들이 좀 빠진 모습이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포메이션의 변화. 포백으로 들고 나온 경기, 그다음에 약간 3백이냐 5백이냐. 근데 어제 포백으로 들고 나와서 4-5-1로 섰으면 아마 털렸을 거예요. 일본한테. 이강인가 저 자리에 쓴 게 신의 한 수였다. 5백에 이강인을 저 자리에 세운 게 신의 한 수였어. 그러니까 킥이 좋고 약간 옛날에 기성용 선수가 센터백 보던. 약간 우루과이전 때 네. 기성용이 신태용 감독님 아래서 5백 들어갈 때 딱 센터백 봤던 느낌. 롱킥 저 붙여주고. 느낌 나왔고, 인도네시아 상대로도 아마 서명관이 못 나올 거예요. 지금 햄스트링 나갔다는 소문이 있어서 서명관이 아마 못 나오고 변준수랑 조현택이 나올 수도 있고, 이재원? 아니면 이강인을 다시 한번 쓸 가능성이 높다. 이재원은 안 쓸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교체로 두면 넣지 이재원을 선발로 내보낼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우리나라가 스쿼드가 진짜 좀 두껍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태석 선수가 어제 나와서 또 잘했잖아요, 나름. 그다음에 뭐 장시영도 못하지 않았고 홍시우도 나름 잘했고. 근데 중국전이나 일본 스쿼드나 이런 걸 비교해도 뭐 솔직히 말해서 막 큰 그게 없어요. 중국 스쿼드 훨씬 세요. 엄지성이 있으니까 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엄지성, 이영준, 그러니까 뭔가 김민우 이런 선수가, 김민우, 백상훈 이런 선수들이, 강상윤도 그렇고 확실히 김동진, 최강민보다 퍼포먼스가 높고, 일단 장시영이랑 황재원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쿼드는 여기가 훨씬 세요. 근데 로테를 돌리기에는 크게 막 수준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는 사진 2장으로 좀 결과가 표현되지 않을까. 이재원의 그 2탄 방어, 몸 날리고 머리 놓고, 그게 사실상 어제 감동적이긴 했죠. 일본을 뭐 사실상 침몰시킨 최대 그게 사진이었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태석의 코너킥에 이은 김민우의 헤더. 요걸로 어제 경기는 사실상 우리가 일본을 좀 잡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강에서 인도네시아를 만나요. 근데 신태용 감독님의 뭔가 인도네시아가 확실히 축구를 잘해줬어요. 선수들이 그냥 킥앤러시 느낌이 아니라 골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생겼다. 그리고 롱드로링이 굉장히 무섭다. 근데 체급 차이가 있어요. 안 질 거예요.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일단 플레이오프까지는 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축구 보면서 느끼는 게, 그냥 3자로 봤을 때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축구라는 건 항상 이 체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준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태국이 뭐 잘한다 했는데 A 대표팀 태국한테 집니까? 안 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량이 훨씬 더 출중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아마 좀 겁을 먹고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인니가 호주를 이기고 요르단을 이겼는데, 제가 아시안컵 중계를 할 때 호주 아니면은 요르단이 이제 사실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첫 경기를 봤잖아요.
근데 두 팀 다 형편 없어요. 형편 없는 팀끼리 붙어서 그나마 0대0이 났었고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한테 두 팀 다 발린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잘한 건 맞지만 호주와 요르단 23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23세 느낌은 아니었다. 그리고 신태용 감독님이 황 감독님을 정말 잘 알 거고 황 감독님도 신태용 감독님을 잘 알 건데 이 두 한국 감독님이 붙어가지고 신태용 감독님이 이겨도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파장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역사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신태용 감독님이 이기잖아요. 바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앞에 동상 세워줘야 돼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못 나가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졌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신태용 지질 감독 말아야지. 인도네시아한테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다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신태용 감독님도 아마 비장한 그 심정으로 이 경기를 준비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대회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역대 개최국 그다음에 역대 뭐 우승국 이런 그 통계들이 나오는데 일단 저 그 회차와 연도에 굵은 글자가 들어간 거는 올림픽 진출권이 걸렸던 대회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개최는 오만에서 했는데 우승은 이라크가 했고 그다음에 그 대회에서 한국은 4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는 우승은 일본, 그다음에 준우승이 대한민국, 그리고 18년도에는 우승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은 4위. 그다음에 저때 베트남이 준우승했어? 예. 저때가 박항서 감독님인데요? 그래서 18년도에는 어쨌든 뭐 베트남이 이거를 준우승을 했어? 예, 준우승을 했습니다. 저것도 신기하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4위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보다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올라오는 그 토너먼트 그게 달랐을 수 있겠죠. 그리고 2020년 대망의 2020년도에는 김학범 감독님이 나가서 이 대회를 우승으로 이끌고 올림픽 진출권을 따냈었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제 사우디가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면서 일본이 3위, 우리나라는 4위 안에도 못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대회였다. 그래서 이제 뭐 동아시아권, 서아시아권 다 합쳐서 현재 지금 U23세 랭킹을 보시면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랭킹은 가장 높은 위치에 순위가 돼 있다. 평균 점수가 가장 높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 아시아 23세 수준에서는 전혀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역대 득점 명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요즘에 좀 신기한 게 문창진 선수가 있더라고요. 이때 뛰었어?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 대회에 나가서 이 대회에서 골 넣은 선수 중에 최다 득점 선수가 권창훈 선수고요. 2016년도 한 대회만 나갔는데 권창훈이 이 대회에서 6경기 5득점을 했고, 그리고 2위가 공동 2위인데 조영욱이랑 문창진 선수인데 문창진 선수가 2번의 대회를 나갔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2번 나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14년 2년마다 하니까 뭐 20살 때 나가고 22살 때 나가고 했나 뭐 월반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22세인가 21세 대회였는데 23세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기 때 문창진 선수가 14년도랑 16년도에 9경기 뛰어서 4골을 또 넣었고, 그 다음에 조영욱이 18년도랑 22년도에 10경기 나와서 4골. 그래서 경기 뛴 거는 조영욱 선수랑 오세훈 선수가 가장 많은 경기를 뛰긴 했어요. 왜냐면 이 선수들은 항상 월반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기록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김학범 감독님 때 우승 말고는 최근에 우승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 때 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